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 3월 3일은 편의점 업계에서는 삼각김밥 데이, 그리고 축산업계에서는 삼겹살 데이로 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아직 날씨는 조금 쌀쌀하지만 봄이 다가오는 설렘에 이런저런 날들을 만들어서 기념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경제 돋보기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쌀밥보다 많이 먹는다는 커피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커피 사랑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의 커피 섭취 빈도, 김치와 쌀밥처럼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던 음식보다 더 많이 먹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요. 단일 식품으로는 커피의 주당 섭취 빈도가 12.3회로 가장 높았습니다. 배추김치가 11.8회, 잡곡밥이 9.6회, 쌀밥이 7회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우리가 커피를 많이 먹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2회 정도 가까이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커피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맥도날드 대표 조 엘린저 씨는 한국인들은 저녁에도 술 대신 커피를 마시는 등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하루 종일 커피를 찾는다며 가히 커피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셨다면 당연히 커피업계도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졌겠죠. 서울에서 사무실들이 가장 많이 밀집한 강남의 테헤란로, 이곳의 커피 전문점들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3km 거리에 대형 브랜드 커피 전문점만 136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6년 같은 조사에는 31개였는데 10년도 안 돼서 100개 이상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28개, 커피빈이 25개, 이디야 커피가 16개 등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소형 브랜드와 개인 커피 전문점을 더하면 테헤란로 3.3km에 있는 커피 전문점은 200개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36개의 커피 전문점이 3.3km 거리에 늘어서 있는 것을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테헤란로 25m마다 커피 전문점이 하나씩 줄지어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수가 많다 보면 경쟁이 심해져서 손님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커피 전문점에서는 점심시간에는 앉을 자리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커피 전문점, 아직도 유망한 사업일까요? 혹시 포화 상태는 아닐지 커피 공화국의 진실을 따져봤습니다. 현재 국내 커피 전문점 매장 수는 전국에 15,000개에 육박합니다. 시장 규모는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에 인스턴트 커피를 포함한 전체 커피 시장은 연관 산업까지 합쳐서 약 6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장이 이미 마련이 된 상황에서 커피 전문점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면 원두커피 시장은 아직도 성장할 여지가 있어서 낙관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 수많은 전문점 중에서도 지금은 상위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커피빈, 이디야 커피, 엔젤리너스 등 상위 8개 브랜드를 중심으로 적게는 500개에서 많게는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브랜드의 매장 수를 모두 합하면 전국에 5천여 개에 이릅니다. 앞서 전체 커피 전문점 수가 15,000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위 8개 브랜드가 3분의 1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이 커피 공화국이 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바로 스타벅스였습니다. 스타벅스는 1999년 국내 1호점을 이화여대 앞에 냈는데요. 내자마자 이른바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커피 문화의 선구자로 등극했습니다. 다방 위주였던 국내 커피 문화에 카페라는 새로운 문화를 가져온 것, 바로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데요. 커피 브랜드들의 이제 성장 과정에서는 주목할 만한 계기 2008년에 있었습니다.
2008년 카페베네의 등장이 국내 커피업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습니다. 새롭게 국내 브랜드가 대형으로 출시하면서 2008년 이후 2009년에는 국내 커피 시장이 2조 3천억 원 규모로 23% 성장했습니다. 전년에 비해 23% 성장한 것, 바로 이 카페베네가 촉발한 경쟁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카페베네는 고급화 전략을 내세워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반면 조금 다른 콘셉트로 성장한 브랜드가 바로 이디야 커피입니다. 스타벅스나 커피빈 그리고 카페베네처럼 고급화 일색이던 커피 시장에 실속과 합리를 강조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임대료가 비싼 중심대로에서 한 블록 정도 뒷길에 매장을 여는 이른바 서브 스트리트 전략으로 가맹점주와 고객의 비용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이디야는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서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이 벌인 선호도 조사에서 종합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외국 브랜드는 커피빈은 2001년에 등장했고요. 할리스와 엔젤리너스, 이디야 커피, 탐앤탐스 등 국내 브랜드도 점차 이름을 많이 알려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커피 전문점이 생기면서 우리 커피 전문점 문화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명절 연휴나 심야 시간대에도 불야성을 이루는 독특한 커피 문화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원래 커피는 식후에 후식으로 먹는 정도의 개념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2차 커피족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저녁 식사나 술자리를 마치고 2차로 술을 먹는 대신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한 잔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요즘엔 1차만 하고 헤어지기 아쉬울 때 근처 커피 전문점에서 간단히 대화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관계자에 따르면 아침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 직후 시간대 다음으로 영업 종료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이나 광화문처럼 이런 2차 커피족이 많은 지역의 매장은 영업 종료 시간을 오후 11시로 늦추고 있다고도 합니다. 탐앤탐스와 빈스빈스의 경우에는 아예 24시간 운영 매장을 늘리는 중입니다. 탐앤탐스는 아카시아 쿨차 같은 해장용 메뉴도 내놨고요. 다른 유명 커피 전문점도 와플이나 케이크 등의 디저트, 그리고 밤에 커피를 마시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건강차 메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 성장하면서 은퇴 후 창업을 위한 아이템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베이비 부머가 창업에 나선 2000년대부터는 치킨 전문점을 물리치고 커피 전문점이 아이템 1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커피업계 종사자들은 이제 시장이 성숙기에 돌입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급성장은 앞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2010년 8.9%였던 영업이익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1년 7.5%로 급격하게 하락한 데 이어서 2012년과 2013년에도 6%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커피 브랜드인 파스코치의 관계자에 따르면 마시는 커피 양으로 보면 수요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점포수로 보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본다고 합니다. 커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개인에게는 결코 권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국내 브랜드인 카페벤의 관계자도 커피 시장을 장밋빛 시장으로 본다거나 프랜차이즈의 힘에 기대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충고합니다. 여태까지는 커피 전문점을 차리기만 하면 잘 될 수 있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훨씬 꼼꼼하게 따지고 공부해야 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만 원두커피 시장이 계속 커질 여지는 충분하다는 데는 아직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이 1년에 수입하는 생두가 1억 2천만 킬로그램인데 이 가운데 85%는 캔커피와 인스턴트 커피에 사용되는 질 낮은 생두입니다. 현재 15%에 불과한 고급 원두커피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요즘은 길을 걷다가 대형 브랜드 커피 전문점을 찾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커피 전문점들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인 영향들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점차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되는 커피 시장, 지금까지 동향 돋보기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워크아웃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동부 메탈이 워크아웃, 즉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는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크아웃, 이 말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뜻하는 말입니다. 기업이 경영이 어려워져서 빚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아예 도산하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모두 동결되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이 워크아웃,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최근 동부메탈이 신청했다고 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는 동부메탈은 동부그룹의 한 계열사인데요. 지금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동부그룹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27일이죠.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동부메탈의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관리가 아니라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법정 관리가 아니라는 것이 동부그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부그룹은 2013년 12월, 바로 재작년 말이죠. 2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동부그룹의 자회사인 동부메탈은 여러 자회사 중 거의 마지막으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메탈, 유동성 위기는 겪고 있지만 실력은 탄탄한 회사라고 합니다. 국내 합금철 업계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련 합금철 부문에서는 세계 시장에서도 점유율 2위에 오르는 등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인정받아온 회사입니다. 실제로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신용등급이 BBB 플러스로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부그룹의 패키지 딜 무산 이후에 경기 악화와 맞물리면서 현재는 신용등급이 무려 8단계 하락해서 B-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동부메탈은 전체 차입금 규모가 4,500억 원이고 이 중 올해 상반기에 970억 원의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무보증 사채가 650억 원이라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그룹 측은 동부메탈이 법정 관리가 아니라 워크아웃으로 가닥을 잡은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부메탈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이제 했고요. 채권 금융기관이 의견을 조율하게 되는데요. 이 동부메탈이 중요한 이유, 바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동부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디폴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의 동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드래그 얼롱, 동반 매각 요청권 조항도 삽입돼 있습니다. 동부메탈 처리 문제가 만일 법정관리 쪽으로 전개됐다면 지분 변동으로 동부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상실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정관리가 아닌 워크아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동부메탈 처리 문제가 동부그룹 자체의 경영권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채권 금융기관들의 대응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동부그룹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용어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은요, 경제학 신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몰고 온 외부 나라, 바로 중국이겠죠. 이 중국의 시장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책, 바로 중국을 움직이는 100대 기업이라는 책입니다. 작년 중국의 금융시장, 세계의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이목을 한눈에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부동산 거품과 제조업 공급 과잉의 악재를 보란듯이 극복하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를 드디어 돌파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시작된 후강퉁과 관계가 깊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 후강퉁은 그간 외국의 금융기관에 제한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것과는 달리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중국의 본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후강퉁은 상해를 뜻하는 중국어 후와 홍콩을 뜻하는 강을 서로 통하게 한다는 의미, 그래서 후강퉁인데요. 중국의 상해 증시와 홍콩 증시의 상장 주식 간 직접 매매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후강퉁 시대가 개막되면서 홍콩 소재 증권사를 통해 상해 증권 거래소에 주식을 거래하는 이른바 후구통 종목 569개, 그리고 중국 본토 증권사를 통해서 홍콩 거래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이른바 강구통 273개 종목에 3개의 부가 지금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책 중국을 움직이는 100대 기업은 중국과 해외 투자자들에게 주목받는 100대 기업을 선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00대 기업 선정을 위해서 해외 주식 투자에 밝은 삼성증권과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중국 법인인 상해 에셋플러스가 운용하는 차이나 윈도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두 회사의 엄격한 선별 기준에 합격한 100대 종목은 앞으로의 주식시장을 밝힐 등불이 될 거라고 저자들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중국의 100대 기업에 대해서 기업 개요, 투자 포인트, 그리고 최근 3년의 주가 차트, 주식 발행 현황과 주요 주주 재무제표, 매출 구조 등을 인포그램과 도표를 다양하게 이용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투자자들이 종목의 투자 가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100대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 외에도 새로운 테마가 형성됐을 때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테마주 종목도 약 2,100여 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종목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본토 투자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그리고 중국에서 바라본 주식시장의 매력, 또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화와 전망, 또 중국 구주 그룹사들의 지배구조 예시를 통한 합병 방향 등을 점검해 봅니다. 이외에도 중국 주식의 장기 투자와 리스크 관리법을 다루면서 실제로 중국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주의할 점과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 이를 위한 포트폴리오 운용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은 이제 막 성장기에 돌입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했다가 쇠락을 하는 혼란기가 있을 전망입니다. 국가 정책의 흐름에 좌우되기도 하고요. 어제까지 후미에 있었던 기업이 히트작 하나로 갑자기 선두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정책과 국유기업 개혁 등의 의도와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급변하는 소비자 동향과 기업 경영의 방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단명하는 기업에 투자를 할 가능성도 많이 열려 있다는 뜻이겠죠. 이 책 바로 중국을 움직이는 100대 기업이라는 책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변화의 물결에 올라탄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을 더 먼 곳으로 이끌어갈 원동력을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그간 중국 주식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망설여 오셨다면 이 책이 중국 주식 투자에 대한 확신과 해법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부가 주목되고 있는 중국 시장,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눈을 넓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중국에 대해서 경제학 신간 알아봤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종목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로 신세계 건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건설, 최근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서 사업 목적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건설업 및 건물 관리 외에 복합 쇼핑몰의 레저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세계 프라퍼티 성장에 발맞춰서 건물 관리 및 레저 사업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요. 업태의 변경을 꾀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중 목욕탕, 수영장 그리고 스파업 및 관련된 사업의 투자 부대 사업 일체에 대해서 사업 목적을 정관에 추가했는데요. 현재 신세계건설의 골프장 사업 부문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이 적자가 향후 복합 쇼핑몰의 운영이익으로 상쇄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건물관리사업부와 레저 부문 사업으로 사업 모델의 진화는 2016년부터 확정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바로 일본에 있었습니다. 미쯔이 부동산의 사례인데요. 일본의 저성장 기조로 기존의 건설업과 화학업들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유후 자산에 임대업을 개시한 것과 비슷합니다. 신세계건설 역시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대 사업을 이번에 추가하기로 한 건데요. 신세계건설의 변화로 여태까지 주가가 할인되었던 요인이 조금 제거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기존 건설 부문을 통해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2016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관리업을 통한 이익 개선이 예상됩니다. 특히 2016년부터 완공되는 복합 쇼핑몰의 건물 관리 및 운영 수익을 통한 연구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관련 수익이 발생하는 2016년 이후부터는 밸류에이션이 할증될 것으로 증권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 신세계건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하루하루가 참 바쁜 세상이죠. 그저 사소한 생각 하나 떠올리면서 혼자 사색할 시간 갖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한민복 시인은 아마 사과 한 알을 먹다가 이 시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과에 대한 사소한 시인의 사색, 하지만 울림은 큽니다. 시 함께 들어보시죠. 사과를 먹으며 한민복.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바쁜 아침 시간에 사과 한 알 먹으시는 분들은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과 한 알 드시면서 이 사과가 어떤 사과나무에 달려 있었을까? 어떤 모양의 사과꽃이 피었을까? 장맛비를 맞으며 이렇게 영그럽겠지. 사과 위로 별내도 몇 마리 지나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바쁜 세상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떠올리다가 결국엔 흙에서 태어난 사과, 그리고 흙에서 태어난 인간을 떠올립니다. 사과를 먹으며 나와 사과가 하나로 이어진 듯한 느낌, 이 느낌이 깊숙이 우리 맘에 들어오게 만드는 시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사과를 먹다가 길을 지나갈 때 길에서 사는 길고양이를 한번 보다가 또 문득 따뜻해진 바람을 맞다가
이런 사소한 순간에 한번 사색에 빠져보는 것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이번 봄에는 조금 더 여유있고 풍요로운 마음 갖길 바라면서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